제4부 황제의 길 제1건 강화는 거짓, 통일은 진심 제2장 초안전 최후의 전투 서막. 분분한 강화 조약 파기의 책임론. 항우는 홍구에서 강화 조약을 맺고 팽성으로 돌아오자 오랜만에 장병들에게 휴가령을 내렸다. 싸우느라고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부터 3교대로 한 달씩 고향에 다녀오도록 하여라. 평소에는 몰인정한 항우가 이 같은 선심을 베푼 이유는 이번에 체결한 한왕과의 강화 조약으로 초안 간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항우 자신도 그날부터는 국무를 전폐하고 사랑하는 우미인과 더불어 환락에 빠져버렸다. 영웅호색이라 하던가. 항우는 싸움을 기막히게 잘하기도 하였지만 정력 또한 출중한 관계로 팽성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오직 아내 우미인과 술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대부 주란으로부터 상소문이 올라왔다.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고로 성제명왕은 나라가 편안할 때에 위험스러운 경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잘 되어갈 때에 어지러운 경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옵니다. 지금은 비록 전시는 아니오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더구나 한왕 유방이 우리와 강화 조약을 맺었다고는 하오나 그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방의 주변에는 권모술수에 능한 참모들이 수다한 관계로 언제 무슨 변란을 꾀할지 모르는 형편이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마땅히 병마를 주야로 훈련하시와 비상시에 대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자에는 오로지 안일만 일삼고 계시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일찍부터 폐하께서 한번 호령을 내리시면 공격하여 취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어 폐하의 위무를 천하에 떨쳐왔사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안일을 일삼고 계시다가는 나라의 장래가 매우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유방의 신하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정벌할 모의를 일삼고 있다 하는데 만약 그들이 불시에 군사를 몰아쳐 오게 되면 우리는 저들을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까? 폐하께서는 소신의 간언을 어리석다 생각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비상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도록 힘써 주시옵소서. 항우는 주란의 상소문을 읽어보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주란을 대전으로 직접 불러들여 말한다. 경의 상소문을 잘 읽어보았소. 경의 우국지정에는 간복해 마지 않는 바이오. 그러나 나는 유방과의 강화 조약을 철석같이 맺었으니 유방이 설마 마음을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오. 그 점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니 경은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오. 항우는 유방과의 강화 조약을 이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주란은 항우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폐하. 강화 조약이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휴지 조각과 다름없는 것이옵니다. 유방은 태공을 돌려받기 위해 거짓 강화를 맺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온데 그런 조약을 어떻게 믿고 안심하시옵니까? 더구나 장량이라는 자는 그런 계교를 쓰는 데 있어 귀신 같은 제주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옵니다. 그러하니 특별 휴가령은 당장 취소하시고 이제부터 3군을 맹렬히 훈련시키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자 즉석에서 종리매를 불러 군령을 내렸다. 비록 우리가 유방과 강화 조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언제 또다시 군사를 몰고 올지 모르니 장군은 오늘부터 3군을 맹렬히 훈련시키도록 하오. 이리하여 종리매는 유방의 내습에 대비하여 3군의 훈련을 맹렬하게 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영양성 방면으로부터 비마가 급히 달려오더니 폐하. 유방이 강화 조약을 무시하고 우리와 일전을 시도하려고 고릉의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강화 조약은 태공 일가족을 돌려받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사옵니다. 하고 항우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항우는 그 보고를 받고 펄쩍 뛰었다. 뭐야? 유방이란 놈이 나를 그렇게나 감쪽같이 속였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대장들을 긴급히 소집하여라. 항우는 대장들을 긴급히 소집해 놓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유방이 강화 조약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하니 모든 장수들은 총출동하여 적이 전투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여 여지없이 부셔버리도록 하자.
그러자 계포가 썩 나서며 아랜다. 폐하. 간자 첩자들이 수집한 정보는 전폭적으로 믿을 바는 못 되오니 신중을 기하셔야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만일 간자들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우리가 먼저 군사 행동을 취하게 되면 강화조약을 파기한 죄를 우리가 모두 뒤집어쓰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태세를 견고히 갖추고 그들이 먼저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도발을 해오면 그때에는 변방의 제후들에게 유방의 약속 파기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지원도 끌어내고 동시에 우리의 대군을 발동하여 저들을 섬멸시켜버리면 우리의 대의명분이 뚜렷해질 것이 아니옵니까? 항우는 계포의 간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겠구려. 그러면 장군은 한나라 군사들과 맞닿은 일선의 방어 태세를 견고히 갖추고 간자를 많이 보내어 적의 동태를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시오. 한편 한왕은 장량의 권고에 따라 초나라를 치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항우와 직접 맺은 강화조약을 파기하기가 매우 꺼림칙하였다. 그리하여 장량과 진평에게 다시 한번 상의한다. 초나라를 정벌하려면 한신, 영포, 팽월 등 외부에서의 병력 지원이 절대로 필요할 것인데 지금 그들은 초나라와의 강화조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제각기 임지에서 방심하고 있을 것이니 이제 그들을 소환한들 급히 와줄지는 매우 의심스럽구려. 장량 선생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이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우선 항우에게 강화조약을 체결한 것은 오로지 태공을 모셔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항우는 크게 분노하여 스스로 먼저 군사를 일으켜 오게 될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알겠소이다. 전쟁의 책임을 항우에게 뒤집어 씌우자는 말씀이구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우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방비책은 세우고 있어야 하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소이까? 쳐들어오는 항우와 맞서 싸우려면 한신, 영포, 팽월 등의 지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항우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한신과 팽월, 영포에게도 대왕의 친서를 보내셔야 하옵니다. 어떤 내용의 친서를? 세 장군에게 친서를 보내시되 그 내용은 홍구에서 초패왕과 강화조약을 맺은 것은 태공을 구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솔직히 알려주는 동시에 태공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므로 이제야말로 초를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할 기회이니 모든 장수는 급히 달려와 나를 도우라고 특별 조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장수들은 최후의 결전에 참여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워서 앞을 다투어 달려오게 될 것이옵니다. 한왕은 장량의 신출 귀몰한 계략에 탐복해 마지 않았다. 과연 선생의 지략은 천하의 제일입니다. 그러면 항우에게 보내는 서한은 누구더러 전달하게 하는 것이 좋겠소이까? 대부 육가가 누구보다도 적임자이옵니다. 그러면서 장량은 육가를 어전으로 불러 자세한 사정을 말해주면서 대왕의 친서를 항우에게 전달할 적임자는 대부밖에 없으니 수고스러운 대로 초나라에 꼭 다녀와 주셔야 하겠소.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다. 육가가 즉석에서 쾌락한다. 염려 마시옵소서. 대왕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 몸은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왕은 대뜸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것은 안 될 말씀이오. 장량은 한왕의 반대에 부딪히자 적잖이 놀란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육대부를 항우에게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한왕은 즉석에서 대답한다. 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항우는 성미가 급하고 거친 사람이요. 따라서 강화조약을 파기한다는 서한을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보낸 조약 파기의 서한을 가지고 온 육대부를 참살하려 할 것이 분명한 일인데 그런 변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육대부를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육대부는 절대로 못 보내겠소이다. 육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감격스러워 한왕에게 큰 절을 올리며 아랜다. 대왕 전하의 자비하신 은총에는 오직 감격의 눈물만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신은 항우의 손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아니하옵니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항우는 우직하기만 할 뿐 아무 지혜도 없는 인간입니다. 신이 항우를 교묘하게 구워 삶아가지고 기필코 초군이 먼저 도발해 오도록 만들고야 말겠사옵니다. 장량이 다시 아랜다.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육대부는 결코 항우의 손에 죽을 사람은 아니오니 대왕께서는 안심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육대부가 아니면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완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사옵니다. 한왕은 그제서야 육가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음 날 육가가 팽성으로 항우를 찾아가니 항우는 육가를 만나기 무섭게 따져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육가가 대답한다. 한왕이 일전에 폐하와 강화 조약을 맺은 것은 태공을 돌려받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옵니다. 그 증거로서 한왕은 지금 강화 조약을 파기하고 폐하를 치려고 고릉의 대군을 집결 중에 있사옵니다. 중신들이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기어코 전쟁을 일으킬 모양이니 그야말로 폐하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항우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한다. 유방이 고릉의 대군을 집결 중이라는 정보를 나도 듣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를 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단 말인가? 모두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그뿐이옵니까? 한왕은 폐하에게 보내는 선전 포고문을 소생더러 가지고 가라고 해서 소생은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오기는 왔사옵니다마는 한왕이야말로 폐하의 위력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 같사옵니다. 뭐야? 유방이란 자가 나에게 선전 포고문을 보내왔다고. 육가는 새삼스럽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그렇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몰라도 유만부동이지 한왕 따위가 폐하의 막강한 세력을 어떻게 당해낼 것이옵니까? 천하를 양분에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무엇이 부족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소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사옵니다. 육가가 항우의 비위를 맞춰가며 항우가 하고 싶은 말을 듣기 좋게 씹으려대는 바람에 고지식한 항우는 육가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육가에게 손을 내밀며 말한다. 유방이 나에게 보냈다는 선전 포고문을 이리 내보이게. 육가는 송구스러운 자세로 한왕의 서한을 내주며 말한다. 소생은 죽지 못해 이것을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폐하께 실로 죄송스럽기 짝이 없사옵니다. 항우가 한왕의 서한을 읽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왕 유방은 초패왕에게 글어를 보내오. 전일 귀왕은 나의 양친과 왕후를 오랫동안 인질로 잡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에는 나의 가족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흥정을 했던 일도 있었으니 이는 진실로 나의 원한이 골수에 맺혔던 일이요. 그리하여 나는 진작부터 군사를 일으켜 귀왕을 정벌할 생각이었으나 그렇게 되면 나의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 염려되어 부득이 거짓 강화 조약을 맺고 가족들을 구출한 것이요.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식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귀왕은 어리석게도 나의 술책에 넘어간 것이요. 이제 나의 가족을 무사히 구출해 왔으니 내 어찌 골수에 맺힌 원한을 풀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리하여 나는 이제 대군을 일으켜 고릉에서 귀왕과 자웅을 겨루어 보고자 하는 터이니 귀왕은 조금도 나를 두려워 말고 싸우러 나오시오.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 없듯 천하에는 두 왕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귀왕과 나는 이번 결전에서 흥망의 최후를 가리기로 합시다. 항우는 편지를 읽어본 뒤 길길이 분노하며 즉석에서 한왕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유방이란 자가 나를 감쪽같이 속여 애비애미를 돌려받고 나서 나를 이렇게나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 일찍이 회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300여 전을 싸워오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승리에 승리를 거두어 변방 제후들이 한결같이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방을 한왕으로 봉해준 사람도 바로 내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 자가 나에게 이렇게나 배은 망덕할 수가 있느냐? 항우는 너무도 격분하여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눈앞에 앉아있는 육가에게 호통을 지르듯 말한다. 그대는 당장 돌아가 유방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이번만은 유방의 목을 내 손으로 직접 쳐버릴 것이니 지금부터 목을 깨끗이 씻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이다. 지체 말고 돌아가 내 말을 분명하게 전하라. 항우는 무섭게 호통을 쳤으나 육가는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저하면서 걱정스럽게 반문한다. 폐하. 소생은 폐하의 분부대로 전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쩐지 소생은 몹시 불안스럽사옵니다. 성미가 급한 항우는 또다시 화를 내며 육가에게 소리친다. 빨리 돌아가 유방에게 나의 말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꾸물거리고 있소. 육가는 이왕이면 초군의 군사 기밀까지 알아가지고 돌아가고 싶어 짐짓 이렇게 말했다. 이번 싸움은 최후의 결전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옵니다. 한왕의 군사는 여기저기서 주워 모으면 20만이 넘을 것 같은데 폐하께서는 그래도 이겨내실 수 있을지 소생은 은근히 걱정스럽사옵니다. 한왕의 군사들은 모두 합하면 50만이 되련만 육가는 일부러 20만으로 줄여 말했다. 항우는 육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크게 웃는다. 하하, 고작 20만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나를 어쩌겠다는 것인가? 우리 군사는 30만이 넘소. 그러니 유방이 어찌 나를 당해낼 수가 있겠소? 그대는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 유방에게 나의 말을 전하기나 하시오. 항우는 무심결에 군사기밀을 서슴지 않고 말해버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생은 폐하의 말씀만 전하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육가는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돌아왔다. 육가가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자 한왕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였다. 대부는 무슨 재주로 무사히 돌아오셨소? 육가는 그간의 경과를 한왕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나서 항우는 불언간 30만 군사를 몰아쳐 올 것이 확실하오니 대왕께서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시옵소서 하고 말했다. 장량의 계산 착오와 위기 극복. 한왕은 크게 걱정하며 장량에게 물었다. 항우가 30만 군사로서 공격을 해온다면 이를 어떻게 막아내는 것이 좋겠소? 장량은 한동안 궁리를 해보다가 대답한다. 지금 곧 군령을 내리시어 경계 태세를 강화시키시고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도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항우가 여기까지 군사들을 몰고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5, 6일은 걸려야 할 것이니 그 안에 한신, 영포, 팽월 등이 이곳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한왕은 장량의 말을 듣고 한신, 영포, 팽월에게 급사를 파견하는 동시에 왕릉, 주발, 번쾌, 관영, 노관, 주창, 근음, 고기, 염화통 등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적의 내습에 대비하였다. 과연 장량의 예상대로 항우는 엿새 후에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고릉성 30리 밖에 도착하여 한왕에게 정식으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러나 5, 6일이면 반드시 오리라 믿고 있었던 한신, 영포, 팽월 등은 그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이러고 보니 한왕은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항우는 워낙 성미가 급한지라 30만 대군을 몰아쳐 오기 무섭게 유방의 근거지인 고릉성에 전격적인 공격을 개시하려고 하였다. 만약 그랬다면 한군은 크게 패하고 한왕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이었다고나 할까? 항백이 항우의 전격작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폐하, 우리 군사들은 쉴 틈 없이 먼 길을 달려오느라고 몹시 피로해 있사옵니다. 더구나 적정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전격 공격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오니 며칠 동안 여유를 갖고 적정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총공격을 퍼붓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래야만 적을 일거에 섬멸시킬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백이 기습적인 전격 작전에 반대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항백은 일찍부터 장량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데다가 한왕 유방과는 처남, 매부지간이었기 때문에 한왕을 최후의 궁지에까지 몰아넣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다고 숙질간인 항우를 배반하고 한왕에게 돌아붙을 생각도 없었다. 다만 한왕의 덕망과 장량의 기발한 지략을 평소부터 흠모해 왔기 때문에 마음만은 은근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항백은 초안간의 강화 조약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였으나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친구인 장량과 처남인 유방이 절대적인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그만 시간이라도 벌어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항백이 전격작전을 반대하고 나오자 항우는 항백의 의견을 받아들여 먼저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나라 군사들은 초군이 30리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왕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한신, 영포, 팽월 중 단 한 사람도 달려와 주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왕이 조서만 보내면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불이 나게 달려와 줄 것이라고 단언했던 장량의 커다란 계산 착오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한왕은 너무도 불안스러워 장량에게 나무라듯 말한다. 나는 선생의 말씀만 믿고 항우에게 선전 포고문을 보냈는데 한신, 영포, 팽월 등은 감감무소식인 채 항우만이 대군을 몰아쳐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장량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한다.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대왕의 조서를 받아보면 즉시 달려오리라고 믿었던 것은 신의 커다란 계산 착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아니하면 다만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가 어렵다 뿐이지 적을 막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을 믿어주시옵소서. 이리하여 한나라 군사들은 수비태세만 견고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모양으로 10여일이 지나도록 서로 간에 움직이는 기색이 전혀 없다 보니 항우가 몹시 답답함을 느끼며 모든 대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묻는다. 유방은 우리에게 선전 포고문을 보낸 주제에 우리가 코앞에 와 있어도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자 계포가 나서며 말한다. 유방은 지금 우리에게 둔병지계를 쓰고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둔병지계라니? 그러면 저들은 우리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우리 군사들이 저절로 지쳐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항우는 이번에는 종리매에게 묻는다. 장군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오? 소장도 계포 장군과 똑같은 생각이옵니다. 둔병지계를 쓰지 않는다면 선전 포고문까지 보낸 주제에 어째서 나와 싸우기를 회피하겠사옵니까? 그러자 대장 주란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온다. 두 분의 의견은 크게 잘못된 것인 줄로 아뢰옵니다. 한왕은 한신의 군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자신이 없어 수비만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번 싸움은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니 오늘이라도 총공격을 퍼붓도록 하시옵소서. 듣고 보니 과연 장군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면 내일은 아침부터 한군에게 총공격을 퍼붓기로 합시다. 다음 날 항우가 총공세로 나오자 한왕은 왕릉, 번쾌, 관영, 노관 등 네 장수로 하여금 적을 막아내게 하였다. 항우가 말을 달려 나와 적장들에게 말한다. 내가 한왕과 단둘이 담판할 일이 있으니 그대들은 물러가고 한왕을 내보내라. 그러자 왕릉이 장검을 휘두르며 대답한다. 대왕께서는 그대가 태공을 팽살하려 했던 원한을 푸시려고 그대를 생포에 오라는 명령을 내리시어 우리 네 사람은 그대를 생포에 가려고 나왔다. 그러니 그대는 여러 말 말고 우리의 결박을 받으라. 이에 항우가 크게 화를 내며 장검을 휘두르며 비호같이 돌진해왔다. 네 장수가 항우를 상대로 30여 합을 싸웠으나 항우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제각기 쫓기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근음, 주창, 고기, 여마통 등 10여 명의 장수들이 떼를 지어 몰려나와 싸움을 가로맡았다. 그러자 초진에서도 계포, 종림의, 환초, 우자기 등 모든 대장들이 총출동하여 양군 대장들 간의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기만 할 뿐 끝날 줄을 몰랐다.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자 초군 진지에서 벼란간 요란스러운 철포 소리가 나더니 그것을 신호로 대장주란이 대군을 몰아쳐 나와 한군을 사면 팔방으로 때려 부수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만 한나라 군사들을 마치 풀을 베듯 쓸어버리는데 그 기세가 막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이에 한왕은 크게 당황하여 모든 군사들은 즉각 성 안으로 후퇴하라 하고 긴급 후퇴 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 군사들은 성 안으로 몰려들어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일절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항우는 성문 앞까지 접근해와 의기양양하게 전군에 공격 명령을 내렸다. 적은 이미 도간에 든 생쥐들이다. 성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유방을 당장에 생포하라. 나의 오랜 원한을 오늘 밤에 깨끗하게 풀고야 말 것이다. 그러자 대장들이 입을 모아 아랜다. 폐하. 지금은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워오니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뭐가 두려워서 내일 아침으로 미룬다는 것이냐? 어둠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함락시키려면 적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어 우리 측의 피해가 많게 되옵니다. 그러니 밝은 후에 공격하는 것이 우리 측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더라도 오늘 밤에 경계만은 삼엄하게 하라. 한편 성 안에 갇혀있던 한왕은 불안에 떨며 모든 망료들에게 말한다. 적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성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초군은 진종일 싸우느라고 무척 지쳐버려서 지금쯤은 모두 잠이 들어버렸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오늘 밤에 성고성으로 근거지를 옮겨가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요. 고릉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바에는 지키기가 견고한 성고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러나 적의 경계가 삼엄하여 성을 함부로 빠져나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신이 적정을 잘 알아보아서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량은 번쾌, 주발, 시무, 근음 등 네 장수로 하여금 성 밖으로 나가 적정을 면밀하게 살펴오도록 하였다. 네 장수가 어둠 속으로 잠행하여 적정을 살펴보니 북문에는 적이 거의 없어서 북문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한나라 군사들이 한왕을 모시고 북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왕을 선두로 군사들이 절반쯤 성을 빠져나갔을 때 초장 종리매가 그 사실을 보고 받고 항우에게 급히 달려와 고한다. 폐하. 유방을 비롯한 그의 군사들이 성을 포기하고 지금 북문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 그 보고를 받은 항우는 큰 소리로 외친다. 뭐야? 유방이 도망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 당장 군사를 보내 그자를 잡아오도록 하여라. 항우가 급하게 호령을 내리자 종리매가 조용히 가난다. 폐하. 적이 도망을 갈 때에는 방비책을 튼튼하게 세워놓고 떠났을 것이 분명하오니 함부로 추격하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섣불리 추격하다가 적의 복병에 말려드는 날이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항백이 종리매의 의견에 찬성하고 나온다. 폐하. 밤도망을 갈 정도라면 유방의 운명은 이미 다 된 판이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태여 야간 추적을 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유방을 완전 섬멸시킬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우는 종리매와 항백의 의견을 옳게 여겨 야간 추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덕택에 한왕은 남은 군사들을 고스란히 거느리고 성고성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항우의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르므로 한왕은 장량과 진평에게 걱정스럽게 상의한다. 적이 언제 이곳까지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차분한 어조로 대답한다. 대왕 전하. 그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모르긴 모르되 적은 사흘 안으로 반드시 자진하여 철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항우가 자진하여 철군을 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려. 그러자 장량이 기다린 듯이 말한다. 적은 군량 사정이 넉넉치 않아 어림에도 10분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신은 그러한 약점을 알고 있었기에 수일 전에 장창과 장다 두 장수를 날렵한 병사 100여 명씩을 딸려서 유주로 밀파하여 적의 군량고를 모두 불태워버리게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초패왕이라도 밥을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적은 수일 안으로 반드시 팽성으로 자진하여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였다. 한편 초군 진영에서는 다음 날 한왕이 쫓겨간 성고성을 공략하려고 전군에 또다시 출동령을 내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주로부터 비마가 달려오더니 폐하. 유주에 있던 군량고가 어젯밤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전방으로 보내올 군량미가 모두 없어졌사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었다. 뭐야? 유주에 있던 군량미 창고가 어젯밤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고? 그렇다면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놈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러나 책임을 따지고 호통을 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초군이 제 아무리 사기가 하늘을 찔러도 먹지 않고서야 싸울 수 없는 일이 아니런가? 항우는 즉시 참모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러자 모든 대장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기회가 유방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밥을 굶고서야 싸울 수 없는 일이니 부득이 철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사옵니다. 항우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처럼의 승기를 잡았던 초군은 눈물을 머금고 자진하여 철군하는 수밖에 없었다. 장량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셈이었다. 한왕은 초군이 팽성으로 철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쉬며 장량에게 묻는다.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 소집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장량이 면목이 없는 듯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들이 즉시 달려오리라 믿었던 것은 신의 커다란 착오였사옵니다. 신이 커다란 과오를 범하였사오니 대왕께서는 신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에 한왕은 손을 힘차게 내저으며 말한다. 선생을 처벌하다뇨?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께서는 어떤 점에서 착오를 하셨는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소서. 황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장량은 머리를 정중하게 조아려 보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한신 장군은 이름만 제왕이었다 뿐이지 아직까지 그가 소유할 영토를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으셨사옵니다. 한신 장군은 그 점에 불만을 품고 오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영포와 팽월 장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영포 장군은 항우를 배반하고 우리에게로 왔건만 아직까지 아무런 작위도 내려주시지 않으셨고 팽월 장군의 경우도 무수한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걸맞는 포상을 아니 해주셨사옵니다. 더구나 영포와 팽월은 의리보다는 이해가 남달리 밝은 사람들이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대왕께서는 그들에게 제각기 영토를 나눠주시기만 하면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대왕께서 굳이 부르시지 않으셔도 저마다 달려와서 대왕을 돕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고려해 주시옵소서. 한왕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거듭 끄덕이다가 장량의 말이 끝나자 물었다. 내가 우매하여 그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소이다. 선생의 충고는 세산패부를 찌르는 것만 같소이다. 그러면 한신을 삼제왕에 봉하고 영포를 회남왕에 봉하고 팽월을 대량왕에 봉하여 그곳 영토와 물산을 모두 소유하게 할 테니 수고스런 대로 선생께서 인부 도장과 임명장을 가지고 가셔서 그들에게 직접 나의 뜻을 전해주소서. 장량이 한왕의 명령을 받들고 우선 제 나라에 머물고 있는 한신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인부와 한왕의 조서를 내주면서 말한다. 대왕께서는 이번에 장군을 삼제왕에 봉하심과 동시에 제 나라의 영토였던 70개의 성을 모두 장군에게 자치 운영을 하려 하셨습니다. 인부와 조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소서.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면서 장량을 상자로 받들어 모시려고 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자리를 사양하면서 말한다. 장군은 이미 왕위에 오르게 되셨고 나는 일개의 변객에 불과하니 내가 어찌 감히 상좌에 앉을 수가 있으리까. 그래도 한신은 장량에게 상좌를 권하며 말한다. 내 일찍이 선생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제가 어찌 오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겠나이까. 선생은 한왕의 군사이심으로 저 역시 선생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군사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장량은 좌석을 사양하다 못해 한신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며 다시 말한다. 항우의 세력은 지금 보잘것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왕께서는 항우와 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은 태공이 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공을 무사히 구출하였으므로 이제야말로 항우를 섬멸시키고 천하를 통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왕께서 항우를 정벌하는 데 힘을 써주신다면 제왕께서는 천하통일의 1등 공신이 되셔서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연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선생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제야 말이지 선생에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일전에 대왕께서 항우와 화친조약을 맺고 천하를 양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통일 천하의 성업을 포기하고 천하를 둘이 나누어 가질 바에야 내가 나서 본들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싶어 저는 저 나름대로 실속을 차리기 위해 대왕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오늘 대왕께서 저를 삼제왕에 봉해 주시면서 천하통일을 끝까지 완수하시겠다면 제가 어찌 전력을 기울여 대왕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굳게 믿어주시옵소서. 장량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제왕께서 그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신속히 군사를 일으켜 대왕과 함께 항우를 정벌해 주소서. 나는 이제부터 영포 장군과 팽월 장군을 찾아가 제왕과 공동 보조를 취해 주도록 부탁할 생각이옵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며 말한다. 선생을 모시고 영포 팽월 장군과 함께 힘쓰면 천하통일을 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장량은 한신과 작별하는 길로 곧 회남에 있는 영포를 찾아갔다. 영포가 장량을 반갑게 맞아들이자 장량은 인부와 한왕의 조서를 내주며 말한다. 대왕께서는 이번에 장군을 회남왕에 봉하심과 동시에 국왕 이남의 모든 군연을 장군께 하사하셨습니다. 장군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포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하며 한왕이 있는 서쪽 하늘을 향하여 40숭배를 올렸다. 장량이 다시 말한다. 이로써 장군은 인신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건재해 있어 가지고서는 장군의 지위가 결코 튼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한신 장군은 항우를 정벌하기 위해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꽃성으로 대왕을 찾아뵙기로 하였으니 장군도 한신 장군과 함께 천하통일의 성업에 적극 가담해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영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반색하며 저 역시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꽃성으로 대왕을 찾아가 통일성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굳게 맹세하였다. 장량은 영포의 확약을 받고 그 길로 대량에 들러 팽월을 만났다. 때마침 팽월은 참모들과 회의를 하다가 장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나와 정중히 맞아들였다. 장량은 대량왕의 인부와 함께 한왕의 조서를 내밀어 주니 팽월은 등불을 밝히고 한왕의 조서를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 한왕은 팽월 장군에게 글어를 보내오. 공은 본시 위나라의 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귀순하여 초나라의 양도를 차단하는 데 많은 공로를 세워주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포상을 못해왔기에 이번에 공을 대량왕으로 봉함과 동시에 50군을 시급으로 급여하는 터이니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길이 영광을 누리기 바라오. 팽월은 한왕의 우악한 은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장량에게 말한다. 대왕께서 신에게 이처럼 커다란 은총을 내려주셨으니 신은 신명을 다해 대왕의 은총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에 장량이 말한다. 한신 장군과 영포 장군도 대왕의 통일성업을 돕기 위해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곳성에서 한왕과 회동하기로 하였으니 대량왕께서도 동참해 주시면 한대왕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불일간 성곳성으로 대왕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리하여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모두 자진하여 성곳성으로 군사들을 몰고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량의 탁월한 지략의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100만 대군의 출정. 삼제왕에 임명된 한신은 한왕을 도우려고 15만 군사를 거느리고 성꽃성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때마침 괴철이 찾아왔다. 일찍이 한신에게 한왕을 배반하고 천하를 항우와 더불어 세 사람이 나누어 갖도록 하라고 권고했던 일이 있었던 바로 그 괴철이었다. 한신은 괴철을 보고 묻는다. 공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괴철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제가 장군의 은총을 오랫동안 받아왔사온데 오늘은 장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성꽃성으로 떠나가신다기에 장차 장군의 신상에 일어날 커다란 재화를 모른 척하고 넘길 수가 없어 찾아왔사옵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적이 놀란다. 커다란 재화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괴철이 다시 대답한다. 한왕이 전날 고릉성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한왕은 장군에게 급히 달려와 도와달라고 간청했으나 장군은 끝끝내 가시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왕은 장군의 환심을 사려고 부랴부랴 삼제왕에 봉하는 동시에 많은 영토까지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포상이 아니고 장군의 힘을 빌려 항우를 정벌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한왕은 장군의 힘을 빌려 천하를 통일하고 나면 그때에는 장군을 그냥 살려두지는 않을 것이니 그 어찌 커다란 재화라고 아니할 수 있으오리까. 그러하니 장군은 성고성으로 가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이제 장군께서는 한왕을 도우려 하지 마시고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하를 세 분이 나눠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커다란 재화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화를 길이 누리시게 되시옵니다. 괴철은 천하 삼분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나 한신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장량 선생이 직접 찾아오셔서 군명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칠 것을 철석같이 약속하였소. 그 일을 이제 와서 번복하면 나는 세 가지의 불의를 범하게 되는 것이오. 첫째는 군명을 배반하는 불의요. 둘째는 친구의 신의를 배반하는 불의요. 셋째는 은혜를 부덕으로 갚는 불의를 범하는 결과가 되오. 그와 같은 불의를 범하고 나면 내가 비록 삼재왕의 자리를 유지한다 한들 변방의 제후들이 나의 부덕함을 얼마나 비웃을 것이오. 그러하니 나는 서로 후일에 공의 말대로 커다란 재화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당장에 그런 배은 망덕은 못하겠소이다. 한신이 이처럼 확고부동한 태도로 나오니 괴철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지 한신의 앞을 총총히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 한신이 괴철의 천하 삼분론을 강력히 물리치고 15만 군사와 함께 성고성으로 달려오니 한왕은 원문 밖까지 몸소 달려나와 한신을 반갑게 맞아주며 말한다. 삼재왕이 이렇게 와주셔서 나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구려. 대왕 전하의 홍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신이 대왕 전하의 은총으로 삼재왕에 봉하여 지었으나 대왕 전하를 가까이 모시고 있을 때에는 예전처럼 장군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대왕 전하 앞에서 삼재왕으로 불리오니 신은 망극하기가 이를 데 없사옵니다.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예전의 돈독한 군신지휘의 시절로 돌아가 격에 없이 부르도록 하겠소이다. 이 점은 장군께서 양해하도록 하시오. 하명을 100번 접수하옵나이다. 그나저나 그동안의 신의 죄과가 백사가당하오나 차후로는 신명을 다해 충성을 다할 것이오니 주공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소의 잘못은 있는 법이요. 지나간 일은 일절 거론치 않기로 하고 어서 대전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한신을 대하는 한왕의 태도가 어디까지나 관우하여 한동안 어색하였던 한왕과 한신 간의 군신지휘가 다시 예전처럼 다시 뜨겁게 되었다. 마침 그 무렵에 장량도 성고성으로 돌아와 영포와 팽월도 대군을 이끌고 불일 내로 달려오게 되리라고 아뢰니 한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세 장군이 한결같이 나를 도우려고 오게 된 것은 오로지 선생께서 애써주신 덕택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시옵니다. 그들이 자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된 것은 오로지 대왕의 위덕에 감복한 소치인 줄로 아뢰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 영포, 팽호를 비롯하여 연왕, 위왕, 한왕 등도 자진하여 지원군을 몰고 왔는데 그 규모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연왕군 15만, 위왕군 20만, 한신군 15만, 영포군 5만, 팽월군 5만, 삼진세 6만. 장다세 3만 이런 데다가 함양에 있는 승상소아도 15만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지원군의 규모가 무려 80여 만이나 되었다. 거기에다 한왕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도 20만 명이나 되었으므로 성고성의 집결한 총병력은 물경 100만이 넘었다. 게다가 각 나라에서 따라온 대장급 장수만도 무려 800명에 이르렀다. 한왕은 한신을 대원수로 임명하여 각군을 통일된 명령과 신호로 맹렬하게 훈련을 시킴과 동시에 소하, 진평, 하후영 등에게는 삼진으로부터 군량과 피복은 물론 부상자를 치료할 약품까지 수없이 운반해 오게 하니 군사들의 사기는 날이 갈수록 왕성해 가고 있었다. 한왕은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기가 왕성함을 느끼고 지극히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하루는 한신을 불러 상의한다. 초군을 정벌할 준비가 이미 완료된 것 같으니 이왕이면 항우를 1위로 유인해서 싸우는 것이 어떠하겠소? 우리로서는 그 편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신이 한왕에게 품한다. 항우를 우리 진영으로 유인하여 싸우면 우리가 그처럼 유리한 전쟁은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초군은 군량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원정을 나와서 번번이 패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선전포고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항우는 결코 이곳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들어보니 과연 옳은 말씀이구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전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겠소? 주상께서 팽성까지 군사들을 친히 거느리고 가셔서 싸움을 먼저 거셔야 하옵니다. 그러면 항우는 화가 동하여 몸소 달려나올 것이니 우리는 그때를 잘 이용하여 초군을 때려 부수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그거 참 좋은 작전이오. 그러면 장군의 계획대로 합시다. 이리하여 작전 계획은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도 한신은 웬일인지 출동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장량이 적이 의아스러워 한신에게 묻는다. 초군 공격 준비는 완료된 것 같은데 장군은 어찌하여 출동 지시를 하지 않으시오? 그러자 한신이 대답한다. 군사를 발동시키려면 먼저 지리의 기륭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수일 전부터 많은 첩자를 파견하여 양무에서 서주에 이르기까지의 지형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는데 우리 측에 유리한 곳은 오직 구리산 남쪽에 있는 해아라는 곳이 있을 뿐이옵니다. 해아가 어떻게 생긴 곳이기에 오직 그곳만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요. 해아라는 곳은 산이 높아서 산기슭에 군사를 매복시키기에 적당하고 배후에 사는 험준하여 적에게 후방을 공격받을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이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터는 오직 그곳뿐이기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사람을 2번째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로 다시 검토하여 곧 출동하겠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장군은 과연 불세출의 병가이시오. 그러면 나는 나대로 오늘 밤 천문을 보고 향후 상황을 예측해 보겠소. 그날 밤 장량은 홀로 산성에 올라가 천문을 바라보니 자미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오성은 전에 없이 밝아 보였다. 장량은 크게 기뻐하면서 한신에게 달려와 말한다. 내 지금 산상에서 천문을 보니 한나라의 운수가 그렇게나 왕성할 수가 없이 보였소. 그러니 장군께서는 속히 발군하여 기공을 세워 만백성들을 도탄해서 속히 구출해 주시오. 한신이 크게 기뻐하며 대답한다. 천문이 그처럼 대길하다면 주상전에 품고 하여 곧 발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은 곧 한왕에게로 달려갔다. 한편 항우는 팽성으로 돌아오자 몸에 쌓인 피로와 권태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미인과 더불어 부부간의 정의를 마음껏 풀고 있었다. 황후 우미인은 남편에게 기쁨의 술잔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한다. 구중궁궐이 아무리 좋기로 혼자 있을 때에는 사막처럼 쓸쓸하기만 하였는데 폐하께서 돌아오시니 이렇게도 기쁠 수가 없사옵니다. 항우도 사랑하는 우미인의 얼굴을 행복스럽게 바라보며 말한다. 나 역시도 전야에서 천군만마를 질타할 때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당신 생각뿐이었소. 그러게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부부간의 정리라는 생각이요. 말씀만 들어도 행복하옵니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부부간의 정리를 죽은 뒤에 극락정토에서 같은 연꽃 위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일러오지 아니하옵니까? 1년 탁생이라.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오. 전쟁을 하도 오래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싸우는데 지쳐버려서 나도 평범한 지아비로 돌아와 당신과 더불어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생각조차 없지 않구려. 이렇게 말하는 항우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상조차 없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감상적인 표정이 보이자 우미인은 적이 놀라며 말한다. 폐하께서는 천하의 영웅답지 않으시게 오늘은 어찌하여 이처럼 나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 폐하의 평생 소원이시오니 천하통일만은 기필코 이루어 놓으셔야 하옵니다. 폐하가 아니면 누가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어오리까? 폐하께서 천하를 통일하시면 신첩은 쌍수를 들어 축하의 말씀을 올릴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제서야 흔쾌하게 웃으며 말한다. 하하, 당신이 그처럼 기뻐해 주겠다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당신을 천하 통일의 황후를 만들어주리다. 그때에는 신첩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하의 황후가 될 것이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부가 내전에서 이와 같은 정담을 나누고 있는데 문득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폐하, 긴급히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항우는 방문을 힘차게 열어제치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
문전에는 상서령 항백이 서 있다가 국궁배례하며 대답한다. 지금 비마가 달려와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왕 유방이 우리와 일전을 하겠다며 100만 대군을 끌고 성고성을 떠나 양무로 진군 중이라고 하옵니다. 그리고 적의 최고 사령관은 한신이라고 하옵니다. 뭐요? 한신이란 놈이 최고 사령관이라고? 옛날에는 형편없는 인물로 여겨왔던 한신이었지만 몇 차례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난 지금에는 항우는 한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왔다. 항우는 곧 장중으로 달려나와 긴급 중신 회의를 소집했다. 상서령 항백을 비롯하여 항장, 계포, 주란, 종림의 등등 대장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은 채로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러자 자리에 함께한 대장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중에 종림애가 묻는다. 폐하께서는 긴급회의 주제는 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기만 하시옵니까? 항우는 그제서야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범증 군사께서는 일찍이 나에게 유방은 무서운 야망가이니 일찌감치 죽여 없애지 않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한신을 크게 쓰지 않으려면 죽여 없애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간언을 한 일이 있었소. 그때 나는 그 간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오늘날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으니 작고하신 범증 아부 생각이 새삼스럽게 간절하구려. 우리 군사는 30만인데 유방은 100만 대군을 몰고 오고 게다가 한신이란 자는 총사령관이라니 이를 어찌해야 좋겠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범증 군사를 돌아가시게 만든 것이 생각할수록 애통하구려. 그러자 주란이 위로하며 말한다. 폐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서육성을 지키고 있는 주운도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있사옵니다. 폐하께서 긴급 소집령을 내리시면 주운도 10만 명을 즉각 몰고 올 것이옵니다. 그러나 항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주운은 본래 영포와 가까운 관계로 나를 돕기보다는 유방의 편에 가담하기 쉬운 인물이요. 차라리 배반의 우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운을 넌지시 불러다가 미리 처치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오. 항백이 그 말을 듣고 주상의 말씀대로 주운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미리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이리하여 항우는 인영을 시켜 주운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운 장군은 보시오. 장군과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이 편지를 보는 대로 급히 와주기를 바라오. 편지를 받아본 주운은 편지를 보낸 항우의 의도를 수상하게 여겨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해본다. 항우가 무엇 때문에 벼랑간 나를 부를까? 그는 지금 정세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죽여 없애려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나대로 일찌감치 영포 장군을 통해 한왕에게 협력하는 편이 상책이 아니겠는가? 주운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시치미를 떼고 인영에게 이렇게 말했다. 초패왕 폐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 이곳은 워낙 도둑이 많아 치안이 몹시 어지러운 까닭에 나는 일시도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귀공은 돌아가셔서 폐하께 그렇게 전해주소서. 항우의 사신 인영은 주운의 거절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제부터 초안전이 크게 벌어질 판인데 장군이 도둑 때문에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하고 노골적으로 나무랐다. 그러자 주운은 정색을 하고 말한다. 귀공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귀공은 초안전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모양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고을의 치안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오. 인영은 주운이 역심을 품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육을 떠났다. 그리하여 팽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계 고을에 들렸다. 회계 태수 오주도 군사를 몰고 오게 하라는 항우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우의 서한을 받아본 오주는 부장 정영과 상의하더니 인영에게 말한다. 폐하의 명령에 따라 본인은 열흘 안으로 군사 8만을 데리고 팽성으로 가겠습니다. 인영이 팽성으로 돌아와 주운과 오주를 찾았던 경위를 소상하게 보고하니 항우는 주운의 배반에 격노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주운이란 놈을 먼저 때려 부수고 유방은 다음번에 쳐부수기로 하자. 그러나 항백이 간한다. 유방이 몰고 온다는 100만 대군을 상대하기에 앞서 다른 곳에 힘을 빼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유방에 맞서려고 모든 군사를 규합해보니 이럭저럭 50만에 달했다.
한편 한씨는 구리산 지형을 속속들이 담은 현지 지도를 소상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 지도를 앞에 놓고 광무군 이좌거와 상의한다. 구리산 계곡에서 싸운다면 우리는 항우에게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항우를 구리산 계곡으로 유인해 올 수 있을지 좋은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선생께서는 그 방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좌거가 대답한다. 항우는 워낙 우둔한 사람이므로 그를 속이기는 쉬울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의 마카에는 항백, 종림회 같은 우수한 모사들이 있어서 그를 구리산 계곡으로 유인해 오기는 좀 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항우를 구리산 계곡으로 유인해 올 방도가 전혀 없으시단 말씀입니까? 이좌거는 고즈넉히 머리를 숙이고 오랫동안 심사묵고하다가 머리를 들며 말한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옵니다. 결국은 위계를 쓰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위계를 쓰면 되겠습니까? 한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급하게 물었다. 이좌거가 한신에게 말한다. 항우를 구리산 계곡으로 유인해 오려면 초군도 믿을 만한 우리 측의 한 사람을 위장투항시켜서 항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위계를 써야 합니다. 항우는 고지식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이해로 부추겨 놓기만 하면 항우는 반드시 구리산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매복해 있던 우리 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옵니다. 한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과연 묘계 중에 묘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장투항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글쎄올시다. 위장투항이란 워낙 고도한 지능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임자를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옵니다. 한씨는 한참 동안 깊은 궁리에 잠겨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며 이좌거에게 말한다. 매우 미안한 부탁이오나 선생께서 몸소 그 일을 맡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처럼 막중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선생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사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선생께서 몸소 나서 주시옵소서. 이좌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면 항우는 그 사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본시 조나라에 명망있던 대부이셨으니 선생이 투항하신다면 항우는 틀림없이 선생을 믿을 것이옵니다. 만약 선생의 수고로 초를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면 선생의 공로는 누구보다도 크실 것이옵니다. 이좌거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웃으며 대답한다. 좋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원수의 각별한 우대를 받아오면서 아무런 보답을 못했었는데 이번 일로 그동안의 신세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항우를 만나러 떠날 테니 원수께서는 구리산 계곡에 진을 치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좌거는 다음날 길을 떠나 팽성에 도착하자 우선 상서령 항백을 찾아갔다. 항백은 이좌거를 정중히 맞아들이며 묻는다. 선생은 본시 조나라의 대부이셨다가 조나라가 한신에게 멸망한 뒤에는 그의 장하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좌거가 숙연한 얼굴로 대답한다. 장군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본시 조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왕께서 나의 간언을 듣지 아니하시고 진여의 속임수에 넘어가 한나라와 싸우는 바람에 조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신 장군의 그늘에서 기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은 제가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한나라를 탈출하여 이리로 오게 된 것이옵니다. 항백은 탈출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눈을 커다랗게 떠보였다. 탈출이라뇨? 한신의 그늘에서 이리로 도망을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이좌거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남의 그늘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지내자니 세상 만사가 비위에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한숨조차 쉬어 보였다. 그러자 항백이 고개를 기울여 보이며 말했다. 선생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 같은 분이라면 한신이 극진히 대우해 드렸을 것인데 뭐가 못마땅해 비위에 거슬렸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한신 장군도 처음에는 저를 극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제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전에 없는 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마치 자신의 졸개처럼 여기니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초안전이 벌어질 판이기에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초패왕 폐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이곳으로 도망을 오게 된 것이옵니다. 항백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생에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신은 권모술수가 누구보다도 능한 사람입니다. 선생이 한신의 사주를 받고 위장투항을 하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선생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이까? 그 말에 이좌건은 정색을 하며 말한다.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십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모사일 뿐이지 나 자신이 무기를 들고 직접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취사 선택은 장군 자신께서 하실 일이 아니옵니까? 그건 그렇지만 항백이 끝끝내 믿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이좌건은 개탄에 마지 않으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초패왕의 위덕을 크게 사모하여 이곳까지 왔건만 이제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항백은 그 말을 듣자 자신의 불찰을 크게 깨달은 듯 이좌거의 손을 힘차게 움켜잡는다. 선생 같은 분을 의심했던 것은 나의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선생 같은 분은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법인데 일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폐하께서는 선생같이 훌륭한 분이 스스로 찾아오신 것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 집에서 술이나 한 잔씩 나누시고 내일 아침 일찍 입궐하여 폐하를 아련하도록 하지요. 그리하여 이좌건은 이날 밤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음 날 아침에 항우를 만나기로 하였다. 항우는 이좌거가 투항해 왔다는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며 말한다. 뭐요? 이좌거가 투항을 해왔다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있나? 그렇잖아도 지금 나의 주변에는 모사다운 모사가 한 사람도 없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몹시 아쉽던 판인데 이좌거가 왔다니 즉시 모셔드리시오. 이좌거가 항백의 안내로 어전에 나오자 항우는 반갑게 맞아들이며 말한다. 나는 진작부터 광무군을 무척 사모하고 있었소이다. 그러기에 진작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뜻밖에도 찾아와 주셔서 이런 고마운 일이 없구려. 이좌거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신은 조왕의 버림을 받고 한신 장군을 찾아갔으나 한신 장군도 저를 처음과 달리 중요하게 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결할 결심까지도 했었는데 폐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한없이 감격스럽사옵니다. 선생같이 훌륭하신 분이 그런 서름을 당하게 되신 것은 조왕이나 한신이 모두 지인지감이 없었기 때문이요. 나만은 선생을 잘 알고 있으니 오늘부터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바라오. 이리하여 위장투항한 이좌건은 그날부터 항우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모사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었다.